안녕하세요. 야, 처음 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속 주셨네. 아니 원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미루다가요. 혹시 공지가 가게 되면 첫 인터뷰는 저희하고 하셔야 된다고 대선 전에 저희하고 약속을 그때 알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계엄 경고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실 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두가 알 수 없었죠. 대부분 저보고 좀 맛이 갔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네. 그렇지. 김민석 맛이 갔다고 그랬고 계엄은 무슨 계엄이냐고 그랬고 근데 결국은 마침내 정권 교체 그 이후로 고생해서 성공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실은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고 집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진심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권 플랜을 짜야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한 1년 전부터 계엄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한 3개월은 욕 드셨지. 연속으로. 예, 계속 했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욕 드셨어. 국정감사 때도 저는 계엄만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김윤석 왜 그러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다가 맨날 계엄 얘기만 하니까. 자, 근데 어느 날 정권 교체가 되고 총리 후보 지명되고 하면서 되돌아보셨겠어요. 그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차분하게 뒤를 되돌아볼 그런 여유도 별로. 언제가 제일 아찔하셨어요? 지난 1년 중에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와,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요. 네. 놀래고 아찔하고 보통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어떤 큰일 있을 때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입장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해가지고 저분은 아찔할 때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서는 계엄이 난 당일날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딱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막상 허술하게 하네 이랬는데 둘이 복귀를 할 때마다 근데 그날 밤에 해제가 안 됐으면 다 죽었구나. 다 죽었죠. 네, 저는 실제로 국정감사 이럴 때 김영현 씨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하고 워낙 세게 붙어서 맞아요. 짓밟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인하게 다뤘을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특히나. 멀쩡하지는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날 해제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총리 후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경고했기 때문에 계엄 실패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쌓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상황을 좀 얘기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기업이 기부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합법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이 됐고 그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에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때인데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그때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이게 뭐지? 했는데 위에서 갖다 줬다 해서 그러냐고 하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인계하고 쓰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인데 몇 년 후에 불러서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검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는. 네, 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노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했죠. 그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가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모르는데 왜 젊은 생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2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당신 안 내보낸다고 해서 얘기했다. 이거 뭐 제가 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제가 되게 황당해서 나중에 그때도 참 제가
딱 걸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추징금까지 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중앙당에서 당신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때 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근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 후원 회장은 정균환 후원 회장이었어요. 당시 원내 총무라는 제도일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기업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예. 근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했어야 했는데. 예. 뭐 그거 사실은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도 가는 게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괴롭혔죠. 그게 저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 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그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 당한 건 정권에 뭐가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노 대통령님 제가 뵀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민주당 주자였으니까 괴롭혔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조국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기 김민석을 그때부터 괴롭힌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근데 수사에 불러놓고 그 사연을 얘기해 줘요. 검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모르니까 왜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징 이런 거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 생돈을 개워서 냈죠. 아니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선거자금으로 쓴 거고 선관위 보고한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하고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돈을 가져왔던 분이 나중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연히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평생 누구한테 미안한지 이러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갖다 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니까 중앙당에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건데.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정치자금이 과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용도를 써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게 정치자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후원회장 당의 중앙당 후원회장 이제 정균환 후원회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사실 그래 이런 것도 하더니 그 정균환 후원회장이 저한테 자네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당에서 나 뭐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2003년부터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정치적 백수였잖아요. 2002년에 서울시장 떨어졌고 원래는 그때 이해찬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전략본부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본부장을 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실제로 제가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하셔서 그걸 하려고 해서 대선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으면 이해창 씨가 먹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냥 빛을 전전긍긍 하다 뛰어든 거거든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저에게는 큰 상처도 되고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근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지철회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이제 뼈저리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백수가 된 18년 고생했어요. 18년. 뭐 철새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한 겁니다. 철새라는 단어가. 저 신문에 제 얼굴 있고 양쪽에 새 날개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저 골짜기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생활인으로서 그게 제가 표적 사정을
그때 2번을 당해봤는데요. 그래서 총 10억 이상을 갚아야 했다면서요. 10억 이상을 추징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자 계속 쌓이고. 증여세. 근데 추징금은 그냥 딱 고정액인데 이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게 없었는데 그걸 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추징도 매기고 거기다가 증여세도 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근데 그 증여세를 중과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3% 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5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다시 2% 쌓여.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이게 매달. 계속 올라가 계속. 실제로 제가 거기에 했던 그게 저 표가 있는데 네. 내야 됐던 증여세가 처음에 1억 2천이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2억 1천을 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에는 막 내도 올라가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게 1억 7천 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못 견뎌서 우리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이걸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 잘해가지고 내가 물려받으면은 이걸 싹 갚겠다. 그걸 조건으로 분납하자고 세무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얄짤 없더라고요. 아, 분납을 안 냈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추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등등한데 일단 저 세금의 덫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결국 다 누진돼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내야 될 게 1억 2천인데 2억 1천을 낸 거예요. 손을 낸 거고.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1억 7천 정도 되는 1억 4천 정도가 될 때 그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하자고 김민석 의원이 신용 불량자 생활을 했다는 게. 그때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게다가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빚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산이 되니까 감당을 거지. 못 하니까요. 그래서 야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그때 제도가 이게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끊어야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4명한테. 네, 그걸 먼저 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한 번에 갚았군요. 그걸.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자 싸게 하면은 그것도 무슨 정치자금이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비교적 당시 시중가보다 조금 낮게 해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5년으로 하고 원금 다 갚고 이자는 계속 갚아나가고 혹시 원금이 안 되면 연장하자.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1,000만 원씩 14명한테 네. 나 이거 이자만 갚는 것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계속 늘어나서 한 번에 다 갚게 1,000만 원씩만 빌려다고 해서 다 모아서 한 번에 갚고 갚아야 네. 일단 그다음에 그래야 그거를 정치 자금이라고 하던데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과산에서 왜냐하면 이자 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금 갚았어요. 하여튼 그런 돈 문제 가지고 막 괴롭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충분히 청문회도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투서. 허위 투서인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저도 요즘 찌라시고 뭐고 다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이 김민석에게 수십억을 뜯겼다고 수억이었어요. 수억이었어요? 네. 수억을 뜯겼다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다. 이런 사건이에요. 저게 네. 저도 참 무서운 건데 제가 겪어본 많은 소설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장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라고 있네. 네, 부부가 자살했는데 그 부부가 김민석한테 돈을 수억을 뜯겨가지고. 저게 이제 이렇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나 억울하다 이러고 투서를 그때 검찰총장한테 하고 갔다. 검찰총장한테 했어요. 네. 그렇다고 저 들었어요. 저 그 유서를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100% 그냥 진실로 인정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죽을 때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 서울시장 떨어졌는데 이명박 씨한테 가서 제가 형님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셔 이러고서 뭘 청탁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줬는데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추궁하는 과정을 진짜 저도 천우신조로 옆에 있던 제 보좌관이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원룸 얻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문자를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살하면서.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것만 제가 알게 됐죠. 김민석이 나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이런다라고 썼다는 투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 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만 문자만 봤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한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제가 나 빨리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 녹취록 당연히 갖고 있던 걸 풀었을까요? 풀어 갖다 주고 저 혹시 이거 문제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네. 아니 이 사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아서 그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잡아라. 그래서 몇 달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한테 돈을 뜯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뭘 부탁해서 들어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저게 2005년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검찰이 조사하고 무혐의 났던 사건이네요 이미. 난 거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허위 투서고 조사에서 무혐의가 된 거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그 이후에 검찰이 저를 또 표적사정을 막 할 때 네.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또 끌어다 투서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투서를 제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났었던 게 검찰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투서를 월간조선에 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치워주세요. 직접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저때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나가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권력의 개라 그랬는데 해방 이후에 권력의 개라는 표현은 처음 썼대요. 제가. 권력의 개. 권력의 주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게 불기소 사건으로 되는 거, 그 불구속 기소로 되는 것이 그때 검찰이 발칵 뒤집혀서 제가 구속됐다가 결국 나왔는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또. 그래서 저는 저거는 아주 나쁜 짓이죠. 이거는요. 그 학위 가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중국에서 학위했는데 네.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근데 할 일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집 있으면 뭐 전세금 털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래 저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셨지. 18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잠깐 원외 최고위원을 할 때거든요. 네.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청문회 나가서 얘기하면 그때 그냥 얘기해 줄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찌라시도 보고 네네.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뭘 집중하는지 보고 있는데 네. 찌라시는 진짜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중에서 학위 이거 검증해봐야 했는데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미국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석사학위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이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면서 미국 로스쿨은 논문 쓰는 데가 아니니까 하고 이제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고 중국의 로스쿨 석사도 그거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뭐 칭화대 검토하고 있을 칭화대도 거예요. 칭화대 세계적인 대학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국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원외니까 월수금 회의를 할 텐데 어떻게 그때 그걸 했냐.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같이 했어요 제가. 두 개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참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공부도 하고 그것도 했어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그 앞에 칭화대에 제가 학교 기숙사가 코딱지만하게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에어차이나 그때 아침에 가면 한 달 정도 쿠폰하면 되게 쌌어요. 진짜 몇만 원짜리. 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월수금 회의를 하고 한 2번씩 왔다 갔다. 당에서 월수금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날은 월요일 날 하고 가고 어떤 날은 월수하고. 그래서 그 학위를 땄다고요? 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이야 지나친 과잉 학력에다가 네. 진짜.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게. 아니 미국 변호사는 왜 따셨어요? 미국 변호사는. 사실은 제가 원래 정치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선배들이 그때 이제 87년 이후에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그걸 도우려고 하다가 젊은 사람도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뭐 젊어서 갑자기 되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선배들이 다 도와준다는 했는데 이게 딱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정치했죠. 근데 나중에 게다가 정치자금법 이런 걸 좀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일단은
첫째는 내가 혹시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할 거라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없잖아요. 그때는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네. 혹시 돌아오더라도 그냥 내가 벌어서 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 공부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미국 변호사를 해서 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 변호사로 로펌에 가서 하고 뭐 이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들었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로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에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뉴저지주 변호사죠. 네. 학력 과잉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추미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셔서 민주당 얘기 나오셨는데요. 네, 정당.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한길, 안철수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정치 안 할 텐데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민주당 잘 안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던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저 민주당이 우리에게는 상징인데 저걸 그때 좀 죄송한데 누구한테 우리가 농담처럼 야 저걸 허경영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제 아는 분한테 혹시 그거 한 10,000명 모아가지고 당명 보존해 놓을 생각 없냐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 봐 당시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는 제가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겠. 저는 결국은 민주당 당명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 때 이거를 합쳐서 하시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었겠지. 저분은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시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는 민주당을 써야 될 때가 됐다 하면서 추미애 대표하고 합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참 길게 잡으시는 분이야. 이 채무 관련이나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청문회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자금법 관련 그다음에 그 최신인 이 투서 유서 관련도 사연을 들었고 학력도 들었고 뭐 다른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건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거라고 보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하던데 찌라시를 한참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김민석이 콜고를 불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다? 찌라시에서 돌아다녀요. 못 봤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찌라시 넣어서 돌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어차피 낙마할 사람이다. 어차피 이거 터지면 갈 사람이니까 막 따라도 된다는 시그널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도 황당하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군요. 국민의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올릴 수 없이 올리면 고발당하니까. 네. 근데 이제 찌라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보는 그걸 보면 기자들 쓸 수는 없죠. 쓸 제가 수는 없는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투서 사건에 대해서 쓰면서 이게 참 감정이 절제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시겠지. 치가 떨리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저는 아마 그때 그 투서로 당했으면 전 아마 제가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천우신조네요. 진짜 녹취를 했어요.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옥에 억울해가지고.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짓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할수록 그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글을 쓰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사냥꾼이지. 그리고 이런 거를 전혀 한 번에 생각도 안 하고 쓰면 이게 쓰레기지. 이게 쓰레기 찌라시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이 너무 세지 않냐고 그러던데 그 이하 옛날에 그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처럼 다른 표현이 적합한 게 없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의원님을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할 텐데 잘 방어하시고 고생 좀 하시고. 방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야권에 인내하고 온화한 그런 총리가 되면은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쨌든 찌라시에 돌고 있거나 저쪽에서 제기하는 것들인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이재명 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인수위도 없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신없긴 할 텐데 홈페이지도 안 만들었어요. 그럼 홈페이지는 왜 지우고 간 거야 대체? 홈페이지도 자기 건가? 홈페이지 코딩까지 다 날리고 갔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될 겁니까? 보시기에. 저는 대통령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집권하기 전에도 원턴 원치 않던 새 정부의 6개월은 외교 통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외교 통상. 왜냐하면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되는데 어려움도 풀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가장 큰 틀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도 결정이 되고 그 큰 틀을 결정하는 대전략의 결정과 타결을 대통령이 국가 최고 전략가로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엄청난 운명적인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될 수 국내 정치가 아니라 없다고 봅니다. 국제 이 정세 속에서 이 외교 통상 이게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뤄야 하는 숙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상대했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 복잡해요. 국제 경제 질서도 더 복잡해요. 그리고 전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걸 해결해야 나머지가 풀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는 외교 통상에 우리 대통령의 에너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하여간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 초반 6개월 동안에는 제가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막을 부분을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처리할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온 국민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런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제 말은 그 필요가 아니라 그런 전략적 사고 능력이 있냐는 거죠. 저는 그 가장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대화를 저희들이 나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전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제가 정말 저는 목숨을 걸고 제가 막을 생각이고 제가 할 일을 다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잘 서포트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어려운 6개월을 대통령 가까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본인도 정치적 고난을 직접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정치인들의 흥망성쇠를 보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특장점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더 신뢰를 많이 쌓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갑이고 같은 학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더 나은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전에도 그런 모습 굉장히 그 뭐랄까요 흥미로운 커플로 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은 잠깐만 요 얘기만 할게요. 한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 사람은 과잉학벌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학번인데 만나가지고 굉장히 합이 좋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궁금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철학적 결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2002년에 그 경험 이후로 18년을 거치면서 딱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정치공학과 전략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근데 대통령의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국민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철학의 결이 같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 주권론에 대한 생각도 100% 일치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무슨 개파적지 이런 걸 안 하는 그 결도 같고 동년배인데 통상 이야기하는 86세대에 지금까지 지적됐던 여러 가지들에 있어 비교적 조금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제가 그런 선상에서 쭉 일을 하면서 합을 맞추면서 제가 리더십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리더가 맞다라고 인정한 게 어떤 대목이세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꼭 상의를 안 드렸는데 지나고 나면 판단이 비슷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전혀 어떤 거는 큰 틀만 논의하고 디테일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서로 같은 판단을 한 경우를 많이 뒤에 본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같은 얘기로. 그런데 제가 왜 리더십을 인정하냐. 저보다 판단이 빠르고 저보다 결정이 신중해요. 신중한데 어떻게 빠르죠? 판단이라는 것은 네. 직감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딱 보고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바로 그때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교적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중도 보수론 이런 거를 제기한다든가 하나의 예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결국은 저희 당 전체에서 가장 판단이 빠른 나는 전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금투세 정책에 있어서 금투세 같은 것들을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먼저 생각하는 그 차이가 꽤 앞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때 문제 제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빠른 거죠. 물론 어떤 기업 때는 제가 더 먼저 생각하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본능적인 직감이 빠른 경우가 많고 근데 최종 결정을 하는 데서 저도 비교적 신중하게 하려고 좀 저도 꽤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선거를 이런 거 할 적에는. 근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에 마지막까지 10의 결정을 되면 9.99까지 씁니다. 스타일이. 풀로 마지막까지 쓰고 또 하나는 늘 소위 레드팀을 두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레드팀을 지정하고 꼭 레드팀을 이야기를 마지막에 청하고 가급적 토론이라는 게 일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식의 리더십 스타일을 익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성남과 경기도지사 도정을 통해서 그런 걸 한 것이고 영어 도우랑 많이 당했으니 그런 것도 네. 있죠. 근데 물론 이것과 다른 예를 들어 과거에 계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현장 돌파력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이재명 특유의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접한 하나의 영역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켜보면서 가까이서 본 다른 영역인 거죠. 이건 오히려 조금 더 실제로 리더십이 높은 차원에서의 얘기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걸 보면서 감이 빠른데 최종 결정을 듣게 신중히 하고 레드팀이 그걸 꼭 듣고 그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의 결정 과정을 보는데 마지막까지 시간을 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자기 판단을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어느 정도 직갑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걸 변경시킬 수 있다고 열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레드팀이라는 것에 자유를 주고 저는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대로라면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돼 같이 일했던 상당수의 사람이 저는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쭉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먹혔구나 설득됐구나 생각하게 될 만큼 경청해 준다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경청해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치. 고집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어봐도 자기 판단이 더 맞을 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지막에 듣는다.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성격이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천천히 결정하지 원성격은 급하기 때문에 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빨리빨리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들도 많은데 그거 제가 명미어천가라고 몇 번 했는데 근데 제가 같이 정치를 한 동료는 아니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본 가장 가까이서 본 정치가 이재명의 장점 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닥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둡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인생 전체가 고생이 많은데 굉장히 밝아요.
기본적으로 밝고 이렇게 긍정적 포지티브하기 때문에 명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유쾌한 토론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 지금 G7 가가지고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표정을 잘 보시면 명랑해요. 약간 개구진 면이 있습니다. 개구진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잘할 거냐고 보셨는데 잘하는 거 외엔 대안이 없어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도 네. 한 2년은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못하면 그다음에 평가하면 되잖아요. 야당이 그럴 리가 없죠. 국민의힘이.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청문회 이틀이나 하는데 예. 청문회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이후에 또 한번 인터뷰하죠. 네. 예. 국정을 좀 보시다가 예. 하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